안녕하세요 여러분, Reviews for You입니다. 드디어 이제 밴쿠버 집 찾기 시리즈 3탄 마지막 편이 될 거고요. 오늘 편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ouse vs Condo 단점과 장점 쪽 집을 어떻게 찾고 연락하고 계약까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홀러, 유학생 그리고 또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ouse vs Condo in Vancouver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하우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찾아보실 게 있으시다면 찾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우스는 콘도보다 대부분 스퀘어 피트가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콘도보다 더 싸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이즈 비에는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하우스의 또 장점이 뭐냐면요, 레노베이션을 하는 집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레노베이션을 했을 때 누가 집주인냐에 또 다르겠지만 어떤 집들은 온돌까지 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집에 온돌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기하네 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전 단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집세는 조금 더 저렴하나 돈이 나가는 곳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스, 워터, 전기세, 인터넷비까지 내야 된다면 총 4개가 당연히 나가겠죠. 가스랑 물은 집마다 어떻게 계약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콘도는 가스랑 워터피를 대부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스트라타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하우스는 대부분 나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생각보다 엄청 춥더라고요. 저는 콘도에 비해 훨씬 더 추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밴쿠버는 습하지는 않지만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관리가 안 된 집들은 곰팡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엘리베이터. 당연히 하우스니까 엘리베이터는 없겠죠. 베이스멘트가 있고 1층을 렌트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2층을 렌트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하우스 들어갔던 곳이 2층을 우리가 썼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나 장을 한 번에 많이 봐오시는 분들은 물건들을 올려야 될 때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하실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2층이면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관리할 게 조금 많아요. 방만 렌트하는 거라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홀 플로어를 렌트하시는 경우 관리를 해야 될 게 콘도보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콘도는 쓰레기장이 있어서 거기다가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우스인 경우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마다 엄청 큰 트래시캔이 있어요. 요일마다 픽업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때 딱 내놔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음수인 경우는 물론 우리가 내놓고 그 보관용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계란 껍질 같은 것들을 제가 잘 싸갖고 밖에다가 잠깐 냅뒀거든요. 근데 너구리랑 쥐들이 와갖고 난장판을 쳐놨었어요. 그래서 하우스에 사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에 뭐가 고장났을 경우, 우리 집 주인분이나 함께 계시는 분이 팁을 하시고 어떤 게 고장났으면 바로 고쳐주시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콘도 같은 경우는 스타타에다가 바로 알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도 이제 집주인이랑 따로 연락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도 어떠한 프레셔가 조금 들어가나 하우스는 그런 게 워낙 없다 보니까 많은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다음은 밴쿠버는 특히 낡은 집이 되게 많아요. 레노베이션을 했어도 모든 거를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안에 인테리어만 조금 가꿀 수도 있고 그 파이프는 교체하는 거는 모든 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안 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가 대부분 좀 관리할 게 정말 많다라고 많이 듣긴 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스카이트레인에서 확실히 많이 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콘도는 대부분 스카이트레인에 그래도 조금 가까운 편인데 하우스는 이제 가족을 위한 그런 거라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있는 경우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스카이트레인이랑 조금 멀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니티스, 헬스장, 수영장이라고 미팅룸 이런 거는 당연히 하우스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콘도로 넘어가 볼까요? 콘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메니티스 잘 돼 있죠. 대부분은 지미던, 미팅룸, 스위밍풀, 파티룸, 루프탑, 바비큐 에리아 되게 잘 돼 있는
곳은 라운지까지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언니 집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도서관처럼 책들도 있고 TV도 있고 당구도 칠 수 있는 곳이 있어갖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엄청 안전한 것 같아요.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보면은 강도가 왔다 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3번 들었던 것 같아요. CCTV 달려있고 This house is protected with CCTV 보시기 막 이렇게 써놔도 문을 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봐요. 근데 콘도는 당연히 빌딩에 있으니까 FOB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FOB라고 불러요. 물론 콘도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FOB는 리모컨처럼 버튼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무슨 키체인 같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FOB 키를 갖고 있어야만 엔트란스에서 딱 찍고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고 층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를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아무 층이나 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사는 층에만 갈 수가 있으세요. 당연히 계단 쪽에도 다 잠겨 있고 그 층에 키를 갖고 있어야지 그 층을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살아보고 너무 안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부분은 대부분은 깨끗하고 새 빌딩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오래된 건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더 따뜻하고 시원해요. 어떤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우스에 살았을 때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진짜 더워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하이라이즈 콘도에서 살았었는데 신기하게도 겨울 때 우리가 난방을 한 번도 안 켰어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여름에 시원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하우스보다는 전체적으로 막 뜨겁거나 덥거나 이런 거는 많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타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 물론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스타타 관리하시는 분들이 빌딩에 계세요. 오피스가 따로 있고요.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위층에서 누가 발코니에서 담배를 핀다던가 담배 꽁초를 버린다던가 홀웨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거나 이런 거를 다 스타타 분에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No issues of losing delivery packages.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캐나다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가서 사는 것보다 좀 시켜서 쓰는 게 이득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을 시킨다던가 티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시켰는데 하우스는 소포가 좀 없어질 경우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콘도는 메일박스 에리아가 따로 있거든요. CCTV도 있고 물건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니징 할 게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쓰레기 버릴 때도 쓰레기장이 다 있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recyclable materials를 갖다 놓던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갖다 버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버려도 되니까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점, 차가 없으시다면 대부분의 콘도는 스카이트레인에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하우스에 처음에 살았을 때는 계속 버스를 기다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는 콘도로 이사를 가면서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콘도도 단점이 있겠죠? 입주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빌딩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입주하실 때, 나가실 때도 move in, move out 등등 하실 때 예약을 스트라타 매니저분들과 다 상의한 후 페이하고 체크하고 등등 이런 게 많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하우스보다는 작을 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은 2층 하우스였는데 거기는 한 1,400, 1,000스퀘어피트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한 1,500 정도? 콘도는 특히 신축일수록 더 작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one bed, one bath는 500에서 600 스퀘어피트 진짜 크게 빠졌으면 700 스퀘어피트까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빌딩이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신축이 아닌 경우는 700 스퀘어피트, 800 스퀘어피트까지 가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메니티스나 등등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집보다는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 찾는 방법 플랫폼 추천을 해볼게요. 키지지, 페이스북 마켓, 우벤유나 네이버 워킹 홀리데이 카페라던가 벤조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저번에 살던 콘도에는 벤조선에서 찾았거든요. 이거 좀 나눠보자면 우벤유는 5홀이나 1인 가정 쪽으로 어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된 뉴커머 위주로 조금 돌아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벤조선은 여기서 오래 계시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조금 더 많이 타겟팅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조선을 조금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할 거는 구글로 찾아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저희가 몰랐던 여러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 딱 들어가서 Rent in Vancouver, Room for Rent in Vancouver 등등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제가 몰랐던 것도 막 이렇게 나오고
나오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는 최근에 지인분이 여기 오시면서 찾아봤던 게,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2주 정도 있는데 막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데 2주 사는데 100만 원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무슨 옵션이 또 있을까 해서 우연히 구글에 찾아봤는데 홈스테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도 한번 영어로 찾아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페이스북 그룹 가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최근에 되게 신기한 그룹들이 많이 떴었어요. 예를 들면 Rent in Vancouver, Filipinos Rent in Vancouver,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렌트들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마켓플레이스만 말고 페이스북 그룹도 한번 찾아봐서 가입을 해보시면은 좀 좋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려놓으신 분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자기 프로필을 만들었는지, 신규 가입자인 경우 사귄 경우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크랙슬리스트. 키지지를 조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키지지로 답변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크랙슬리스트는 생각보다 답변이 잘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찾을 때도 크랙슬리스트에서 찾았거든요. 무조건 추천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크랙슬리스트가 저는 좀 매물이 많이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한국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세팅 바꾸고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크랙슬리스트 비해서 그 금액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도 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집을 찾았다면 뷰잉을 하러 갈 거잖아요. 이제 문의를 해야 되는데 문의를 해서 답변을 안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렌트 문의를 할 때 Hi, is this available? 이게 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문의 템플릿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조금만 수정을 해서 보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집을 렌트를 할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문의 템플릿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는지 처음에 이해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밴쿠버는 워낙 다양한 인종 그리고 문화가 모여 사는 이민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유인 만큼 집주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세입자 선정에 있어 매우 신중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나다는 비교적 이제 세입자 보호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한번 계약을 하면은 쉽게 테넌트 분들을 내보내기가 좀 어렵다고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까다롭게 본다고 하기도 했고요.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집주인분들은 세입자를 받을 때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을 세준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문의 메시지에 좀 이분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문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문의 템플릿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풀타임, 파트타임인지, 학생인지 아닌 성별, 술, 담배, 파티, 마약 등등 알려드리고, 애완동 아니면 아이가 있는지, 몇 명이 입주할 예정인지, 그리고 얼마나 거주할 건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왜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템플릿을 그렇게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를 모르다가 답변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을 찾을 때는 보내면은 거의 다 답변이 왔던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헬로 그리고 포스팅 하신 분 이름이 있다라면은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보내요. 저는 왜 그렇게 보내냐면 그냥 헬로 하고 보내도 되겠죠. 근데 너무 뭔가 커피 페이스트 느낌이라 라는 거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름을 좀 수정을 해서 보냈던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소개를 했죠. 예를 들면 Hi, my name is I'm in my late blah blah blah. I'm female and I'm currently working full time in Vancouver as a 무슨 일 이렇게 적고, 그리고 그 밑에 저의 디스크립션을 썼어요. 대부분의 계약은 진짜 짧으면 6개월이긴 한데 집을 전체적으로 렌트하시는 분들은 1년이 최소일 거예요. I'm hoping to stay for 1 year plus starting from 땅. 언제 입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거예요. 딱 보내면은 진짜 90%는 다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개서 수준이긴 하지만 이걸로 1차 통과가 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뷰잉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랑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집도 찾아야 되고 일도 찾아야 되고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는 무조건 아껴야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체크, 역세권, 버세권인지 외부로 대중교통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셔요. 주변에 마트나 약국, 카페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부 체크, 창문, 방향, 햇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특히 밴쿠버는 서머타임에는 햇빛이 좀 쨍쨍하긴 하지만 레인쿠버라고 또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온단 말이에요. 햇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물수와 온도 체크, 어떤 집에서는 아예 풀로 뜨거운 물 그걸 켰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진짜 샤워도 못하고 엄청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같이 사는지, 집주인이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 집을 리스하시는 분이나 서블렛을 하시는 분들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세탁기, 건조기. 이게 집에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떤 콘도들은 shared wash space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가서 코인 넣고 세탁하고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들고. 세탁기, 건조기가 집에 있는 게 필수죠.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게 대부분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냉장고가 거의 두세 대 있는 문화는 한국 사람들만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신기했던 게 처음 집주인 갔을 때 냉장고도 다 열어봤단 말이에요. 어떤 집주인이 저한테 했단 말이 You're Korean, right? Yeah, how'd you know? Because all Koreans, they ask if they can open the refrigerator.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냉장고 상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도일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층수가 막 20층 넘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개, 두 개 있는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특히 고층에 살면은 어떻게 내려올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다 쓰는지 안 쓰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콘도를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 콘도에 어떤 분들이 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갔던 곳은 홀웨이가 거의 다 부셔져 있고 어그는 색깔 다 변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도 왜 중요하냐면 같은 층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서로서로 이제 한 층에서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빌딩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쓰레기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좀 관리를 안 하네 라고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전거가 있다라면은 바이크 스토리지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스토리지 룸도 대부분은 있거든요. 콘도일 경우 파킹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뷰잉을 갔을 때 그때 질문을 하는 게 확실히 더 깔끔한 게, 문자는 받고 안 입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생각을 해갖고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면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뭐가 이상하네? 낌새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볼 질문들을 만들어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콘도일 경우는 무빈 피가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뭐 캐리어 2개, 가방 몇 개 이러면 무빈 피를 안 내도 돼요. 근데 가구가 있는 경우, 무거운 물건들이나 트럭을 빌려서 이사를 할 정도면은 무빈 피를 대부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빈 피가 얼마인지, 포지는 얼마인지, 포브는 몇 개 주는지, 만약에 유닛을 다 렌트를 한다고 하시면은 원바th인 경우는 포브를 2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블렛을 해갖고 사는 거라면은 사실 어떻게 나눠서 할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분들은 포브를 그냥 카피를 해서 쓰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콘도마다 앞에 전화하는 텔레콤 같은 게 있는데, 포브가 없으면 그거를 항상 띡띡띡띡 누르고 집에 사는 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분이 열어줘야만 그 빌딩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도 자기가 갈 수 있는 층수만 이렇게 눌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포브가 없으면 힘드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기, 물, 인터넷, 가스 어떻게 페이하는지, 룸메 있는 경우 어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우스일 경우 대체적으로 좀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집주인이 1층에 사시거나 막 이렇다 그러면은 또 이제 친구를 데려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방을 렌트하시는 분들은 친구를 데려오게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조금 다를 거예요. 서블렛은 특히 렌트를 주는 사람이 같이 살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경우 진짜 집이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룰이 없고 따로 체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집주인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근처에 사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커퓨가 있는지, 통금 시간이 있는지. 어떤 집은 무슨 통금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밴쿠버는 그렇게까지 막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물론 다운타운 가서 막 파티하고 2시, 3시까지 집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커퓨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가전용품 사용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룸렌트로 들어갔는데 세탁기를 일주일에 2번만 돌리라 그랬대요. 한두 번. 물론 이해가 되긴 하지만 룸렌트를 하실 때 세탁기, 건조기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쓸 수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저거 온도계? 난방. 네, 난방을 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에어컨은 어떡할 건지, 썸머 때 폴터블 에어컨 갖고 있는 게 따로 있냐, 룸렌트일 경우 따로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맵 활용법 얘기를 해볼게요. 집을 체크를 할 때 문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드레스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어드레스를 딱 보고 집이 스카이트레인역과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통근 시간 체크도 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역에서는 몇 시까지만 스카이트레인이 다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를 조금 체크하고 뷰잉을 갈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스퀘어 피트에 대한 문의도 내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콘도랑 하우스랑 똑같을 수 있긴 하겠지만 콘도인 경우 엄청 신축은 빌트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홀 유닛을 렌트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포터블 에어컨을 사야 되지만, 아닌 경우 같이 사는 분한테 포터블 에어컨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하우스인 경우는 또 마음대로 뭐 설치하거나 이러기도 어렵다 보니까 에어컨 달 의향이 있는지, 포터블 에어컨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계약서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계약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 저는 조금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숏텀이든 롱텀이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에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인지 뭐가 추가가 아닌지 이런 내용들도 다 써 있어요. 물, 전기 이런 게 같이 추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계약서는 무조건 사인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만들어 와갖고 이걸로 쓰자라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BC 공식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라고 이제 온라인에 치면은 나오거든요. 다 똑같은 폼으로 거기다가 사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입주일, 월세, 포함 항목 다 써달라고 무조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월세 50% 이상 받으면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Arrangement, 서면 계약을 다 하시고 집을 입주하실 때 Move-in Insp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Move-in Inspection을 같이 하세요. 모든 거를 다 같이 찍어 두시고 영상 무조건 찍어 두시고 나가실 때까지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무조건 이제 이것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모든 거를 다 써놓으세요. Move-in Inspection 항목도 다 온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다 남겨드릴게요. 당연히 그걸 다 체크하고 서로 사인을 해주시면은 너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지 이사를 가실 때도 몰래 이랬는데 뭐고 갑자기 막 물어내래.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사인하고 영상이 남았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 나라든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보증금을 안 주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스펙션도 잘 하시고 move out 인스펙션도 잘 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돈 다 주고 이제 나갔는데, 왜냐면 디포짓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안 주거든요. 대부분은 나중에 자기가 또 체크하고 뭐 정리해서 며칠 그 기간 안에만 주면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에 다 이사를 하고 나중에 저한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집을 다시 체크해봤는데 이거 있다? 그러니까 너 디포짓 이거 내가 300불 깔 거야 라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move out inspection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같이 체크하고 같이 서명하고, 그래서 전 크게 문제가 까지는 없었습니다. 집 찾기 시리즈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밴쿠버에서 집을 찾는 방법부터 계약하는 것과 뷰잉하는 것 내용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모든 분들 실패 없이 좋은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또 있으시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일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영상에서도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바이바이.